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지명TV 권진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데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우리 시대를 함께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또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연구개발본부장이시자 한국제약의학회 회장이신 최성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천재적이다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과연 우리 최성구 소장님은 어떤 천재적인 면모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성구입니다. 천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혹은 경험한 많은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저희의 인연이 아마 20년이 넘죠, 소장님? 그렇죠. 네네. 97년도 제가 아마 신입사원으로 제약업계에 들어왔을 때 처음 뵀던 고객 중에 한 분이 바로 최성구 소장님이신데요. 기억나는 게 아직도 권 대표님한테 제약회사 들어가면 무슨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회사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쟁회사를 가셨죠. 그렇죠. 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발달을 알아야 되겠다.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네네.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 또 다른 전공 분야가 소아정신과예요. 그래서 네네. 소아정신과를 추가로 2년을 더 수련을 하고 네네. 했는데 제 은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네네. 우리 병원 혹은 대학에 와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교수가 돼야 한다. 근데 이제 장장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이 병원에서 잠깐만 있어봐라. 그런데 3년이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여러 대학도 이제 오퍼가 왔었는데 꼭 그때마다 그 선생님이 안 돼, 기다려. 곧 자리가 날 거야. 결국 못 갔어요. 네. 그러다가 3년쯤 지났을 때 뭐 헤드헌팅 회사가 네네. 이러한 회사에서 의사를 찾는데 생각이 있으시냐? 저는 뭐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이 아니고 무슨 회사랍니다. 그랬더니 네네. 그 선생님 말이 뒤도 보지 말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네네. 너무 놀랐죠. 한국에서 수련을 받으신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하다 오신 분이셨어요. 네네. 야, 미국에서 의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의사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제약회사 미국에서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장소니까 그거는 해라 이렇게 하셔서 그때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 당시에 권 대표님한테도 네네. 야, 회사에 들어가면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그때가. 권 대표님 다니던 그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셔서 저렇게 따뜻한 눈으로. 그때는 모르셨군요. 그게 경쟁사인지. 실제로 들어와 보시니까 기대하셨던 거랑 어떠셨을까요? 또 이제 지금하고 달리 그 당시 이제 20년 전, 20년도 더 됐죠. 20년 전이다 보면은 실제 제약회사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역할이라는 게 제한됐을 수도 있고 또는 그 기대가 더 컸을 수도 있고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지금 생각하니까 성공적으로 랜딩은 했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제 수련을 정신과로 했잖아요. 정신과라는 거가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연하다. 유연하지 않으면 좋은 정신과 의사는 못 됩니다. 상대방이 수없이 많은 인생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데 그런 인생 다 안 돼. 네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다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마다 사정이 다 틀린데. 네네. 엄청 유연해야 되고 정신과 의사는. 두 번째는 엠파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신과 의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엠파시를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 이 심파시하고 엠파시 이렇게 심파시는 나는 여기 있고 상대방은 저기 있고 나는 네 삶을 들어보니까 아 정말 안 됐다. 이런 동정 혹은 공감 이런 정도가 심파시라면 엠파시는 그 삶으로 제가 딱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이 태어난 장소에 태어난 해에 그때 당신 같은 삶을 내가 쭉 살았다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를 갖는 게 이제 엠파시거든요. 이제 회사라는 데가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리더십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 엠파시가 리더십의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고 그 친구 얘기 좀 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했던 게 따지고 보면 저를 믿고 따르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거에 하려고 노력해주고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런 게 아 리더십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게 제 전공하고도 어떻게 잘 매칭이 돼서 그렇게 오래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거의 지금 뭐 의사 생활보다 더 오래 한 일이 돼버렸으니까요. 실제 얀센에서의 커리어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죠? 한 15년 딱 있었더라고요. 와, 네네. 처음에는 이제 작은 팀, 한 네네. 3, 4명 되는 의학부, 네. 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직위로는 부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사가 됐다가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개발팀의 또 팀장, 미국에서 하다가 다시 한국에 오면서 이제 중추신경계 쪽 하다가 전체를 맡아라 의학부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헤드를 해봐. 대단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즈니스 해보지 않을래 이런 오퍼를 했어요. 뭐 CEO 이런 쪽을 해보고 싶지 않느냐. 좋다고 해서 영업 마케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약 산업에서는 사업부라 그러는데 사업부 헤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회사의 절반이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항암제, 에이즈 약들 이런 거 하는 사업부였는데 그 사업부를 마지막 나오기 전까지는 4년을 그거를 했었죠. 제약회사에 들어와서 제약회사에서 의료인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커리어와 플러스 사업까지 비즈니스적인 관점까지 다 커리어를 15년 동안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행보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행보를 하셨죠. 제 선배님이 회사 생활 그만하고 이제 의사 생활로 돌아오면서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도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중곡동에 국가정신병원이 있었는데 60년대에 세워진 병원이니까 50년? 50년 넘은 병원이 국가의 정신건강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대학의 은사님이 거기에 헤드로 오셨고 의학부, 의료부를 책임지는 사람을 자기가 뽑아야 되겠는데 우연히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보건복지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이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부장 역할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 고위공무원이 우리나라에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뽑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 8시간을 역량평가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 8시간을 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주관해서 이제 역량평가를 합니다. 일종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관광하는 관광청의 이제 팀장이야. 외부에서 우리나라 관광이 왜 안 되는지 어떤 뉴스, 미디어에서 당신을 취재하러 온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CNN에서 온대요. 예,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답을 해라. 그런 걸 한 2시간 하고 겨우 3년도 못 채우고 그냥 사표를 내고 사표를 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가 가장 어려우실까요? 그 자리는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권과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잘하고 싶다. 네네. 그리고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빨리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잘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네네. 실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소장님이 고치고 싶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과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견해도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네. 저를 놀라게 한 거 엄청나게 많겠지만 탑 3를 얘기하자면 네네. 첫 번째는 고객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커스터머. 커스터머. 회사의 어떤 영업적인 성과는 그 회사의 제품을 사주는 사람들의 만족.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다이어그램의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게 이제 커스터머죠. 커스터머가 그 회사에 대한 마음에 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제품이 팔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하게 되고 네네.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네. 두 번째 알 게 이노베이션, 혁신이었어요. 제약산업처럼 이렇게 이합집산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라진 회사들은 혁신을 게을리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없으면 제약회사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세 번째가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세 가지를 이해했는데 제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됐잖아요. 네네. 이 병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이노베이션도 없고 예. 커스터머도 없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없고.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조직이 병원 조직인데 그렇죠. 커스터머만 하더라도요. 병원의 커스터머는 아주 뻔해요. 환자예요. 환자의 삶이 바뀌는 건강한 쪽으로 바뀌는 거에 모든 역량이 총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마 회사 안 들어왔으면 몰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의료인이 환자를 커스터머로 보고 있다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거죠. 의학은 정말 혁신이 일어나는 가장 첨단 학문이 의학이거든요. 네. 의료인은 저는 계속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직업적인 윤리로만 보자면 의료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네. 그래야 아까 얘기한 내 커스터머에 대해서 최선의 책임을 다할 거니까. 세 번째가 이제 리더십인데요. 병원에처럼 그렇게 다양한 직군들이 일하는 데가 없어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 커스터머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선 맨 위에서 그런 분들을 다 끌고서 나가서 그 커스터머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은 의료인들이거든요. 근데 의료인들이 리더십이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에 단합된 조직이 안 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엄청나게 필요한 자리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많은 분들은 이제 제도적인 이유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싶지만 이제 보험이라든가 기존의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해라는 또 그분들의 이유도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투명하지가 않아서죠. 모든 사람이 아주 투명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있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병원들을. 그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분들의 무슨 예를 들어서 수술 성공률, 뭐 5년 생존율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지만 내가 정말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 병원에서. 그다음에 내 치료, 처방이 정당한 거냐. 지금은 이제 약국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그런 회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 처방전을 일일이 분석하는, 미국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전송을 하면 그 처방전을 다 모아다가 그런 식의 서비스가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의료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논란은 있지만 저도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수술실에 카메라를 달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커스터머, 옛날은 그냥 나를 봐주기만 해달라. 지금은 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난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거든요. 커스터머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에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의료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최고 수준인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 환자들에게. 그렇지만 이제 정신 문제를 등한시하면 아까처럼 국가 미래가 위기가 처할 수도 있죠. 자살 문제, 출생률이 너무 낮은 거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게 지금은 현재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지만 그게 10년 후가 되면 그렇게 학교 폭력을 피해를 했던 애들이 성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라든지 그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참 생산성을 발휘할 나이에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학교 전체가 그런 일이 너무 만연돼 있다. 근데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엔 이건 고스란히 우리 미래가 어두운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정신보건에 사용하는 R&D 비용만 해도요. 선진국이 한 10% 정도 돼요. 가둬도 문제라고 하고 풀어놔도 문제라고 하고 근데 해결책은 가두지 않고 나온 사람들을 잘 케어를 해주게 만들어야죠. 그냥 무작정 내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공정신보건이 필요한 거고요.